네, 안녕하십니까. 김향훈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흥시가 이제 재개발이 이제 활성화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흥시도 땅값이 좀 많이 올라서 여러분도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약 17년 정도 전문으로 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향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 소개는 이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17년째 하고 있고요. 안양시 고문 변호사로 지금 약 10년째네요. 1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책으로는 변호사 사용법,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시중에 나와 있는데 노란 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꼭 사서 보시면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책값이 절대 안 아깝고요. 재미없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 그리고 홈페이지나 재개발 블로그에 보시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미 많은 강사분들이 정비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대충 다 아실 것이고, 이제 저 절차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재건축이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재개발과 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도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사업 방식이고 지금은 다 재개발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한으로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하시고, 신규 지정되는 곳은 다 재개발입니다. 도한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것으로서 도심에서 일하는 도심 재개발 그리고 공장 재개발 지역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릅니다. 시흥 지역은 재건축은 좀 드물고 대부분 재개발이라고 들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 정비 기반 시설이라 하면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죠. 일단 도시가 굴러갈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 그러니까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신데 건물이 좀 낡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재건축이라 하면 오래된 낡은 아파트입니다.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죠. 주공 아파트를, 일단 모든 아파트는 아파트 주변은 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아파트 주변은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아파트가 아닌 통상 단독주택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때로는 넓은 그 재개발 구역 내 그 단독주택들이 여러 있고 막 전기줄도 있고 가게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그런 재개발 구역 안에 나홀로 아파트가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작은 아파트, 연립주택도 재개발로 편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대한 차이가요. 재건축은 나중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나는 사업에서 이탈하겠다, 나는 빠지겠다라고 했을 때, 재건축은 조합에서 그걸 시가로 사줍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에서 약간 더 쳐준, 시가보다 현저히 모자란 시가보다 한 70% 될까요? 그 정도 가격으로 사고 나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굉장히 불리한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좀 긴데,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을 적은 가격으로 수용을 해버리면 땅을 뺐습니다. 재건축은 민간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덜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사업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건축 시행자가 시세로 그걸 사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좀 제가 봐도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재건축은 과거에 주택건설촉진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택법으로 연결되는 그 법에서 재건축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따로 뺀 것이고, 재개발 사업은 종전에 있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도시민 정비법,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근거법이 달랐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재건축은 주택법,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서 이쪽으로 하나로 통폐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통폐합을 해서 도시 및 중앙령 정비법, 도정법 하에 이 두 가지 제도가 들어왔는데 출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디선가 입양을 해왔는데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태생이. 그런 것들을 하나 다 모아놓다 보니까 재건축은 시가배상, 재개발은 공시지가에다 약간 더 쳐주는 그런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 빨려 들어간 사람 좀 불합리한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에 동참을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다만 사업에 동참을 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가치가 약 5천만 원밖에 안 돼. 땅 겨우 5평 가지고 있어. 너무 작거나 있더라도 건물, 그냥 무허가 건물 하나 있거나, 그래서 이게 분양을 받더라도 내가 가진 기본 재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을 너무 많이 내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집이나 토지가 5천만 원짜리밖에 안 돼. 또는 1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파트 33평짜리를 지어서 신규 분양받으면 4억을 내야 된다. 5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인데 새로 된 아파트가 5억짜리면 4억을 내야 되잖아요. 내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돈이 없다라는 거죠. 대출을 해줄게 라고.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느냐? 이자 낼 돈도 없다. 눈물을 머금고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재산이 너무 큰 분들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그 도로변에서 건물을 5층짜리 건물, 50억짜리, 100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조각조각 쪼개진 구분 건물이 아니라 전체가 통으로 된 하나의 건물, 또는 주유소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 이렇게 너무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억짜리 재산을 출자를 하고 받아가는 게 불과 아파트 한두 채입니다. 100억짜리를 내고 아파트 한두 채 또는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이 정도 가져가요. 그럼 나머지 아파트 한 채 5억, 상가 또 한 채 한 10억에서 15억짜리를 받아가고 100억짜리 재산에서 받아가고 나머지 85억은 현찰로 받아야 되는데 현찰은 한참 뒤에 나중에 주고. 자, 문제는 또 뭐냐면요. 100억짜리 건물이 약 70억 정도로 이게 작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가 70억짜리로 작게 평가되고 겨우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로 바뀐단 말이죠. 그럼 뭐냐 이게 도대체. 나는 옛날에 큰 상가에서 매달 월세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는데 이 재산이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럼 왜 감정평가가 적게 나올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 너무 큰 물건을 가지신 분, 너무 작은 물건을 가지신 분들은 중간 정도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면서 이제 막루도 지어서 휘발유도 뿌리고 용산 사태도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멈출 수는 없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대로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상을 그렇게 다 해주다 보면 또 사업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 보니까 또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가 좀 느끼는 비합리적인 게, 어느 A조합과 B조합, C조합이 있다고 칩시다. A조합은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매우 많은 보상금을 책정해서 다 이거저거 챙겨줍니다. 근데 B조합과 C조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행 법에서 하라는 대로만 딱 주고 얄짤 없어. 안 챙겨줘. 아주 매몰차게 하는 그런 조합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조합이 이득이 많이 남습니까? 매몰차게 법에서 하라는 대로만 주고, 또는 법에서 정해진 것도 잘 안 챙겨주고, 웬만하면 깎아서 주고 내쫓고, 이런 조합이 이득이 많이 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벌었으면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팍팍팍 줘야 되는데, 보너스 안 주고, 줘야 될 것도 안 주고, 그래서 사장이 다 챙기고, 또는 사장이 챙기거나 또는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재투자하는 그 기업이 더 커집니다. 직원들한테 있는 돈을 다 써버린 기업은 망하는 거죠. 그냥 1년 장사만 하고 끝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사업에서 빠져나가는 조합원들한테 많은 돈을 챙겨주는 조합은 명품 아파트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뜯어내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외관을 잘하는 조합이 명품 아파트가 되더라는 좀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앞으로는 점점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절차를 보시면 처음에 추진위 승인을 하고, 그다음 조합 설립 인가 등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다음 거래처 계획 인가 고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매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시면 2018년 2월 9일 이전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 2월 9일 이후 이 이후에는 1차 매도 청구가 이렇게 사업식 인가고시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이게 뒤로 밀린 게 이제 그 법이 바뀐 대표적인 케이스고 2018년이면 지금부터 벌써 2년 전인데 이 과거의 법에 의해서 지금도 적용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새로이 지정이 되는 곳이라면 다 2018년 2월 9일 이 법이 적용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할 때는 그 과거법이 적용되는 수많은 판례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알아두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법을 또 보시면요. 그 2차 매도 청구와 수용 절차가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점선보다 이 앞에 걸쳐 있죠. 걸쳐 있는데 개정법을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2차 매도 청구를 꼭 하도록, 즉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다 된 이후에야 비로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양 미신청자들을 상대로 협의와 그리고 보상이 들어간다. 예전에는요, 요게 그 앞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앞에서 이루어지니까 조합으로서는 좀 난감한 게, 아니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돼야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는데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만 해놓고 아직 분양신청 받아놓고 멍하니 이게 자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보면. 사업시행 계획도 해놓고 분양신청을 받아놨는데 갑자기 경제산 사정이 변동되고 이거 아파트 평형대를 다 바꿔야 되겠는데 33평은 안 돼. 이거 25평짜리 좀 낮은 평형으로 좀 바꾸는 게 좋겠어. 요새는 이게 대세야. 라고 해서 또 바꾸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사업은 한참 미뤄지고 1년, 2년 시간이 또 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계획 또 바꾸고 또 관리처분 계획을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양 미신청자들은 나 빨리 내 돈 내놔라고 그냥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관리처분 계획도 안 나왔고 기본적으로 와꾸도 안 짜있고 어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도 안 해줬고 돈을 끌어올 때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 돈 달라고 난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철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법에서는 비록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 사업에서 이탈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전까지는 그냥 거기 그대로 눌러 살고 있으면 되고 보상을 꼭 안 해줘도 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비로소 보상 절차를 실시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게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늦게 하는 것이 또 어찌 보면 좋은 게, 보상 전에는 또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명도 청구도 조합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관리처분 계획이 안 났으니까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계속 장사하고 사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전까지는 조합원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계속 머무르고 살 수가 있다. 그런데 다만 분양신청 기간, 이 마지막 날 있죠? 이 마지막 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이 날짜에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신청 기간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그 다음 날에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날짜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그 중에 50명이 나는 빠질래, 난 안 해. 보니까 이 빠지는 이유가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는 나는 재산이 너무 큰데 꼴랑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 받는 거 이거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차라리 돈을 빼줘. 지금 당장 빼줘. 분양신청하면 나중에 돈을 받게 되는데 건물 완공 다 하고 한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그때 가서 다 한 다음에 나머지 돈을 받아요. 그 돈 갖고 머리 아파. 지금 돈 받아서 그냥 딴 데 가서 장사를 하거나 땅을 사거나 개발 사업을 하거나 하겠다라고 빠져나가는 사람. 세 번째, 조합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시끄러워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빠져나가는 사람이 300명 중에 5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50명에 대해서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 50명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 보상을 해주지만 그 감정 기준일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 기준으로 그 날짜로 소급해서 감정을 합니다. 당신은 분양신청 기간 2022년 10월 말일까지였는데 그때 아니고 10월 말일 그 날짜로 딱 픽스, 그 날짜에 얼마였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 안 하고 그 날짜로, 과거의 날짜로 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게 매도 청구 앞에 있었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은 1차 매도 청구,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2차 매도 청구, 그리고 관리청 계획 인가고시 전부터 돈 달라고 이렇게 빡빡 우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개정법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은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후에 이제 매도 청구를 하게 되고, 분양 미시 정지하는 관리청 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90일 동안 협의하고 60일 내 매도 청구. 이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도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분양 신청 기간이 있고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용 절차. 이 수용 절차라는 건요, 법원에서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각 시도, 여기 시흥시는 경기도가 되겠군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합니다. 수용 절차는 조합이 수용 신청을 하면 한 3, 4개월 만에 바로 결론이 납니다. 당신 집은 얼마야? 토지 건물 그리고 지작물 다 합하니까 3억 2,800만 원 딱 찍혀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받고 떠나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불만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서 성남에 있나요? 아무튼 그쪽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으면 경기도 시흥시니까 시흥시를 관할하는 안산법원인가요? 행정법원이니까 수원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행정사건으로서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 토지 건물의 보상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금액을 증액시키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참가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도소송이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다 내보내야 되죠. 명도소송은 분양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아무튼 남아서 개기는 사람들은 다 이제 소송을 해서 쫓아내야 공사 착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벌써 이제 그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바로 매도 청구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재개발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으로 강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내 최종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종전자산가액,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부숴야 할 내 헌집, 그리고 종후자산은 새 집이죠. 내 헌집을 얼마 쳐줄 거냐의 문제와 새 집은 얼마 주고 사야 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집은 얼마일지는 다 나오죠. 나오고 뭐 별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저 33평형, 뭐 85제곱, 몇 제곱, A타입, B타입에서 얼마에 분양한다. 이게 딱 나오면 그건 주어진 값입니다. 뭐 크게 불만스러운 사항이 아닌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인지. 자, 내 집이 얼마인데 새 집이 얼마고, 그러면 차익이 얼마면 이 차익을 내가 추가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 종전자산, 헌집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예전에 2018년 2월 9일 이전에는요, 이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은 뭡니까? 나 새 집을 사겠습니다 라는 신청이에요. 청약입니다. 그러려면 내 헌집이 얼마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내 헌집 얼마 쳐줄 건데, 종전자산. 그럼 새 집은 얼마? 차익이 얼마고? 그래, 이만큼 부담하면 되겠네. 오케이, 알았어. 신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종전자산 가액을 알려주지 않고 분양신청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2018년 2월 9일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파트 집값도 모르고 합니까? 아파트 집값은 아는데 내 집이 이걸 얼마 쳐줄지를, 이 중고값을 얼마 쳐줄지를, 이게 기기 변경을 하는데 이 과거 기계를 얼마 쳐줄지를 모르고 신청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다들 그렇게 했어요. 모르고 참 이런 어이없는 짓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의 추산액, 대략 얼마 내게 될지를 이제 알려주게 됐습니다. 이게 최신법에서 이렇게 비로소 바뀐 겁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그 절차 설명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아까 재개발에서 토지 수용. 여러분 재개발이 많으니까 자, 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재개발입니다. 이거는 재개발에서는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이 법을 이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고, 자, 분양 신청을 안 했어요. 난 빠지겠어. 내 종전 땅값 쳐줘. 땅값과 헌집. 협의를 먼저 하고, 협의가 다 안 됩니다. 대부분 안 돼요.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지토위, 이제 여러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회가 되겠습니다. 지토위 가고, 중토위 가고, 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행정법원으로 가는데, 자, 지토위, 중토위, 행정소송,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은 시행자, 조합만이 수용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내 땅 빨리 수용해가. 나 이거 안 할 테니까 내 거 빨리 뺏어가라고 촉구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원래 재판이라는 건요,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원고로서 신청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매도 청구 같은 그 재건축은요, 매도 청구는 조합만 할 수 있네. 현금 청산일 때는, 현금 청산,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때 제2차 매도 청구는요, 청산자가 먼저 소송 걸 수도 있고, 조합이 먼저 소송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수용은요, 조합만 수용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되는 사람은 수용 신청 해줄 것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촉구했는데 조합이 안 하면 일정 이자가 좀 가산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신청이 되면 그래서 한 3달 만에 끝나고요. 중토위도 한 3달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토위 결정을 받고 금액을 보고 대부분 불만족합니다.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중토위에서 금액 받고 또 불만족이면 60일 내에 행정법원 갈 수 있고, 지토위에서 중토위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정법원으로 그냥 건너뛸 수도 있어요. 지토위에서 중토위에도 넣어놓고 행정법원에 넣어놓고 양쪽에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에. 누가 더 금액이 큰가 보자 라고 하는 경우는 행정법원은 보통 중토위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을 잠시 보류해 두었다가 중토위 결정이 나면 그걸 받아서 다시 행정법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지토위, 중토위, 행정소송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불만이 있으면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데,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감정평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감정평가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금액이 대략 얼마 올라가느냐. 여기 협의 단계부터 행정법원까지 약 5에서 7% 또는 뭐 많으면 10%도 올라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5에서 10%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물론 이 최초 단계, 협의 단계나 최초 제시가가 턱도 없이 진짜 그런 경우는 뭐 3, 40%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처음에 택도 없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적절히 했다 그러면은 겨우 한 5%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변호사들이 하도 악을 쓰고 또 이제 청산 당하는 사람들이 악을 쓰기 때문에 많은 편차가 벌어지고 있고 건건마다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소송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분은 끝까지 가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주민들이 있고 사업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팁을 알려드린다면, 여러분 중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본인한테는 매우 불리하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우리 구역, 우리 조합 내에서 땅이 제일 커, 제일 부자야. 그러면 피해 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다, 50억짜리다. 이게 제값을 안 쳐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청산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라면, 나는 우리 마을에서 재개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라면 땅값을 높게 치는 게 좋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청산은요, 감정평가의 싸움입니다.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감정평가를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한 500만 원, 1000만 원 들이세요. 그로 인해서 미래의 수익이 10배 이상은 나옵니다. 뭐든지 돈을 들여야 돈을 벌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됩니다. 한 1000만 원 들이면 그 가치는 한 1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간단한 아파트 정도면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한 감정이 돼요. 내 재산이 미래에 어떻게 평가될지가 두려우신 분은 미리 재산을 톡톡히 좀 받아 놓으세요. 그게 이제 분양시청을 하든 안 하든 필요합니다. 분양시청을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헌집 값이 올라가야 추가당이 줄어드니까요. 분양시청을 안 하더라도 잘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평가를, 사감정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 미리 받아두면 마치 판례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이게 나중에 분양신청 단계, 청산 단계에서 이게 그 다음번 감정평가사가 이거 꼭 보게 돼 있어요. 갑자기 그 집원을
시흥동 뭐 대양 뭐 이렇게 딱 치면은 팝업창이 딱 뜨면서 과거에 이 땅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사람 평가사의 평가서가 떠요. 뜨면은 그걸 본 사람이 참고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참고를 하죠. 그걸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 엉터리네. 그러면 참고를 못 하겠지만 엉터리가 아닌 제대로 된 평가서를 받아두면은 옛날 평가서는 이렇게 했네? 내가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높게 해놨지? 그래도 뭐 이 정도 가격이 있을 수는 있지. 라고 하면 영향을 받죠, 당연히.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그 전례대로 따라가는, 그 전례를 우리가 만드는 거죠.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데는 별로 영향가 없어요. 아파트는 다 똑같은 판박이 물건들이기 때문에 뭐 101호든 501호든 내가 501호 엄청 비싸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엉터리다가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근데 재개발 지역에서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이 물건 크기가 땅 평수, 도로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재개발 구역에서는 물건 형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청산을 염두에 둔 아주 대형 건물, 대형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받아두는 게 좋죠. 자, 이거는 재개발 구역에서 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양시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거는 매도 청구에 관한 얘기인데,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재건축 매도 청구에는 옛날에 조합 설립 인가 보시고 곧바로 지체없이 촉구하고 두 달, 이 4달째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이후에 30일 이내에 촉구, 최고서를 보내고 두 달, 4달째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때는요 소장 부분이 송달한 때, 요때 감정평가 기준일이 돼서 하는데 이 재건축에서는 시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시가대로 하는데 제 느낌으로 제가 10몇 년 동안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분양시정을 하지 않거나 아무튼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주게 되는데 재건축은 시가 보상이죠. 그 시가라는 것도 여러분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시가의 한 90% 됩니다. 우리가 보는 시가는요, 그 복덕방에서 부동산에서 왔다 갔다 한 최고의 거래가, 호가, 최고점, 이걸 이제 시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 고등학교 때 몇 등 했냐면 자기가 제일 공부 잘했던 그 등수를 얘기하잖아요. 제일 못했던 등수하고 평균 내서 얘기해야 되는데, 나 5등도 해봤어. 그 5등, 그게 최고 점수예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시가는 그보다 낮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느끼는 시가의 한 90%나 될까? 재건축에서 시가는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보는 시가. 그리고 재개발에서는 시가가 아니라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시가의 70% 내지 60%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식회사 같은 걸 할 때는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 그 회사에 돈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발언권이 제일 크죠. 주식을 10,000주 가지고 있으면 10,000개의 입이 있고 10주 가지고 있으면 10개의 입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땅이 1,000평이든 500평이든 10평이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게 아주 역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은 땅을 많이 가지고 비싼 부자가 더 소외를 받아요. 자, 이런 경우 오늘도 그런 상담을 했는데 어느 구역에 땅을 뭐 500평씩 가진 사람, 500평 가진 사람 한 명, 200평 가진 사람 한 명인데 거기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은 20몇 평짜리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땅 지분이 11평씩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합쳐도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 숫자가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그 100명의 말만 들어요. 여러분들 땅 아무리 많아도 부자라고 해도 쪽수가 10표밖에 안 돼요. 그냥 완전 개무시. 그러면 그리고 조합장과 이사는 다 그 연립주택에서 다 배출이 되고 다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 뭐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 나오면 거기 아무래도 길도 하나 더 닦이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연립주택에서 그렇게 개미군단처럼 돈도 별로 없는,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거기서 돈이 적은 사람들이 다 정권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이 땅을 크게 가진 그런 분들이 완전히 소외받고 감정평가를 할 때 아무래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감정평가사들이 뭐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조합장이 그 연립주택 출신인데 그 사람들 표를 의식하면 연립주택은 아무래도 약간 부풀려지고 평당 가격이 커지고 이 500평 가진 사람들은요 쫙 줄어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결국은 그 땅이 많은 사람들의 가치가 작은 소수 지분권자들한테 이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제가 했던 서울 지역에서도요, 32평 아파트가 1000세대, 42평 아파트가 500세대. 그러면 32평 아파트가 32억이고 시가가 42평 아파트가 42억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32억 아파트는 30억으로 평가하고 42평 아파트는 35억으로 평가를 해요. 여기가 좀 많지만 그 차이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부가 이쪽으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이게 있더라고요. 평가사님들이 공평하게 하시겠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서 자, 무슨 얘기를 했죠? 감정평가에서 이제 소수 지분권자들이 그러니까 그 조합 내에서 물건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할 때는 저는 그 사업이 빨리 나가느냐 늦게 나가느냐는요, 구역 내에 조합원들의 성격이 균질한 사람들, 재산 내역이 대부분 다 어디는 3억 내지 4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굉장히 그 사업 진행이 빠릅니다. 근데 어떤 데는 5천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고 막 들쭉날쭉이다. 그러면 이 국론 통일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양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 계획이 있고 관리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이게 이제 분양신청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요, 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종전 종후자산을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빨간색은 다 개정법입니다. 옛날에 60일이었고 이제 개정법은 120일인데 인가 이후 120일 내에 이걸 통지를 하면 됩니다. 종전자산 가액과 분담금 추산액을 이전에 미리 통지해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내 종전자산이 얼마인지를 알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바뀌었죠.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권 존재. 자, 여러분들이 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인데, 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한 면적이, 한 30평 이상 정도 되는 그런 평범한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물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조각조각 소유하고 있거나,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신축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나? 이런 게 가끔 궁금한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면은 그 기준일을 뭘로 하느냐가 이제 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일, 정비구역 지정일 이 당시에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은요, 여기서 세워지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관리처분 계획은 이 점선으로 요걸 하고, 이때 전에 분양신청 기간 마감일, 요 날짜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날짜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한테 여기다가 분양을 해주는 것이죠. 소유권을 가지고 분양신청 한 사람한테. 그런데 이 날짜에 땅이 보니까 이 사람이 500평을 가지고 있어. 500평이 있는데 5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한 채를 받는다? 이건 좀 심심하잖아. 그럼, 맞아. 그럼 500평을 5개로 쪼개면 되겠네요. 5개로 쪼개서, 하나는, 친구 명의로, 이거는 뭐 부인 명의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아파트가 5채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죠. 500평을, 100평으로 5개로 쪼갠다. 그럼 쪼개기를 여기서 했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나기 전에, 몇 달 전에 했어요. 그래도 인정해줘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이미 쪼개놨어야 됩니다. 재개발이 있을 줄 알고 중간에 쪼개버리면 자꾸 분양권이 쪼개지니까 아파트를 500개를 지어서 300명 조합한테 줘야 되는데 조합원 숫자가 막 점점 불어나. 조합원이 300명이 있다 갑자기 알까기를 해가지고 막 600명을 불어나면 이 아파트 모자라잖아요. 500개를 지어서 300개 조합원 주고 200개는 일반 분양으로 팔아서 비싼 값으로 팔아서 그 돈을 기존 조합원들이 나눠 가져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합원 숫자가 점점 알까기에서 불어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정비구역 지정일 그 이전에 쪼개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비 예정구역인 경우는 지금 쪼개놔야 되겠네요. 근데 시흥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지만 예정구역 상태이긴 하더라도 지금 쪼개면 안 돼라고 특별고시를 할 수도 있어요. 시흥시에서 할 수 있나? 경기도에서. 여기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가요? 50만
인구가 50만 이상이 넘으면은 직접 시흥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기도에서 하고요. 자, 아무튼 이 도시정비법에서는요, 정비구역 지정일 그 이전에 쪼개놨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신축 쪼개기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그 빨간 벽돌집 하나가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말이야, 이거 가지고는 아파트 나중에 분양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 부숴서 여기다가 다세대를 짓자. 다세대 짓면 지하 1호, 2호, 1층 1, 2, 3, 4 이렇게 해서 8개의 집이 생기잖아. 분양을 해. 8개 나오잖아. 이게 이 빨간 벽돌집이 분양권 하나에다가 부수고 새로 지면 8개가 되네. 오케이. 이거 팔으면 좋잖아. 그래서 부수고 새로 져. 분양권 8개 나오냐? 8개 나옵니다. 근데 언제까지?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까지 그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빨리 그걸 하시죠. 근데 시흥시에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죠. 근데 안 내주면 안 돼요. 원래 내줘야 되는데. 어쨌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그런 행위를 다 완료해야만 됩니다. 그 이후에 필지 분할하거나 다세대 전환하거나 토지 건물 분리 소유 나대지 신축 이런 거 하더라도 분양권이 없습니다. 이런 걸 잘못된 걸 사면 안 돼요. 보안이 멀쩡하게 건물이 있어서 샀어. 내가 이걸 사면 내가 여기서 재건축구역, 재개발구에서 분양권이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이 건물이 알고 봤더니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에 맨 땅이 지어진 거야. 여러분 놀고 있는 빈 땅도 있잖아요, 가끔. 빈 땅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에 거기다 뭔가를 신축을 했어. 그 건물을 사면요, 이거 꽝에 물딱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건물만으로는 또 안 나와요. 이게 분양권이 안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지정일 기준으로 이전에 건물이 존재했는지를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와 등기가 있은 이후에 여기는 투기과열지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투기과열지구이면은 여기서는 사고 파는 게 금지가 되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만 산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분양권이 없고 돈으로 청산되니까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흥시는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구역 내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저 집도 내 집이고 저 집도 내 집이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 2집이면 이거 2개 다 합쳐서 내 거 분양권 하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 집을 하나 팔아야 되겠네. 내가 A 건물도 갖고 있고 B 건물도 갖고 있으면 B 건물을 팔아요. 그래야지. 어차피 2개 다 갖고 있어봐야 분양권은 하나니까 이 재산을 합쳐버립니다. 한 사람이. 합쳐서 여기 5억짜리 여기 6억짜리 합해서 11억 이렇게 계산해서 11억에다가 아파트 한 채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이걸 하나 팔자. 팔는데 그걸 산 사람은요, 독자적인 분양권이 없어요. 그 산 사람도 나하고 합쳐서 그냥 또 여전히 분양권 하나예요. 이거는 시흥이건 어디건 다 똑같아요. 자, 도정법 19조 1항 3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법은 39조 1항 3호가 됐습니다. 39조. 이 투기과열지구도 39조 2호입니다. 제가 못 바꿨네요. 19조는 구법이고 신법에서는 39조 2항, 이거는 39조 1항 3호. 시흥시는 투기과열지구는 아니고 이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요. 39조 1항 3호를 다물건 보유자한테서 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현재 재개발 대상 예정구역에 물건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물건 팔 때 사실은 내가 이거 우리 구역 내에 2개 갖고 있는데 2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팝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고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새로 뭔가 물건을 사시려는 분은요, 꼭 물어봐야 돼요. 매도인한테. 잠깐만, 매도인 당신 지금 체크할 게 있는데 이 구역 내에 혹시 재개발 조합 구역 내에 다른 물건 또 갖고 있어요 혹시? 없죠. 없다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서 물건을 사실 때는요, 그 특약사항에 이 거래는 재개발 신축 분양권을 받기 위한 거래로서 매도인은 이 구역 내에 다른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함라고 특약을 꼭 써야 됩니다. 서울에 이게 많이 일어나는 데 있는 그 부동산 중개사는 이걸 다 알고 잘 씁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거래를 할 때는 매도인도 이실직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인도 꼭 그걸 확인하고 써야 돼요. 그럼 그 매도인은 언제 팔아야 됩니까? 조합 설립 이전에 하나를 빨리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팔아요, 나중에.
살 사람이 없어요. 사더라도 분양권이 없으니까 나중에 소송당하고 골치 아픕니다. 자, 이미 물건을 구역내에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 이전에 하나를 팔아버리세요. 안 팔겠다면 안 팔아도 좋지만 2개 갖고 있어서 그리 좋은 게 없어요. 합쳐서 그냥 자산 가격이 합쳐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쪼개기를 하실 분들은 정비구역 지정인 이전에 쪼개세요. 이전에 쪼개야지 그 이후에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후에 이제 분양시정 기간 뭐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정비조례가 있고 경기도 정비조례 18조, 19조 이런 걸 잘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는요. 꼭 그 구역이 정비구역이다, 예정구역이다 하면은 경기도 정비조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 계신 분들도 이런 물건을 취급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다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법조문까지 다 따져서 하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내 재개발 재건축 대상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는 중개사 말만 듣지 마시고 시청, 뭐 주택과 도시개발과 이런 데를 방문도 하시고 또 재개발 전문 변호사한테도 좀 물어보셔야 돼요. 수수료를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개발 안 되겠지 하고 또 거기다 세입자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세입자로 들어갔다 철거돼 버리면 인테리어 다 발라놓은 거 다 날아갑니다. 그거를 여기 좀 있으면 개발되는 곳이니까 너무 인테리어 세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팔아먹는 중개사도 있고 매도인도 있고 뭐 임대인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 대상인가? 개발 대상인데 거기다 인테리어 잔뜩 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다 또 권리금 또 잔뜩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때 한 필지가 수개 필지로 분할되면은 그 이후에 분할된 것은 분할이 안 된 걸로 쳐서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 줍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전환. 이거 신축 쪼개기. 이거는 전환 다세대라고 부릅니다. 전환 다세대. 다세대인데 전환 다세대. 전환이 언제 된 거야?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에 돼서 이거는 꽝이야. 이거 사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팔아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서 아파트나 뭐 물건을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축 때는 그 권리를 사겠다는 거죠. 그 헌집, 부서질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마 시흥시 중개사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꼼꼼하게, 명확하게 알지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땅만 소유한 경우에, 재개발은요, 원래 땅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줍니다. 토지 건물을 다 소유하고 있다.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다. 이러면 확실하게 분양권이 나오죠. 근데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물만 소유한 경우에는 재개발에서는 분양권이 있긴 한데 좀 문제가 있어요. 토지만 소유하는데 서울에서는 90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하고 있으면 꽝이야. 이건 분양권 없어요. 근데 경기도는 제가 확인 안 했지만 한 60제곱미터일 것입니다. 아마. 60제곱미터 미만 60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17평 뭐 이런 정도? 그거보다 더 땅 쪼가리가 작아. 이건 분양권 없어요. 그러면 땅 쪼가리가 이거 5평짜리, 이거 10제곱미터, 이거 5제곱미터, 이걸 사서 조각을 모아서 60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채우면요. 이거는 됩니다. 되는데 이 땅 쪼가리가 5제곱미터, 10제곱미터, 7제곱미터 막 이게 조각 모아가지고 60을 채우면 되는데 이 조각이 최근에 잘라낸 조각이면 안 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조각으로 존재하던 것을 나중에 사모아도 됩니다. 근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누군가가 야 내가 500평 갖고 있는데 한 10평 떼어줄까? 그래서 조합설립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떼어준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거예요. 어떤 사람 이거 뭐 조각 모아갖고 60 맞추면 돼요. 말은 맞죠. 하지만 그게 언제 조각이냐 이거죠. 예전에 이미 떨어져 있던 조각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려나간. 근데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이후에 잘라서 막 대패 깎듯이 깎아가지고 모아주는 남이 몰아주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별 애매한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나눠 가졌는데 그 공유 지분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공유 지분인데 60제곱이 넘어. 그러면 됩니다. 그것도.
공유지분이라는 것은요, 전체 물건 중에서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3분의 1이 60제곱미터다. 을 넘어요. 아마 경기도가 아마 60일 겁니다. 60제곱미터를 넘으면 돼요. 근데 그 공유지분이 아버님이 사망일이 언제냐, 어머니 사망일이 언제냐, 정비국 지정일 이전에 공유로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기준 다 아무튼 정비국 지정 이전에 있었던 거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게 분양권을 늘리려는 그 악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정비 예정구역 그러면 제일 핫한 때가 뭡니까? 예정구역부터 구역 1까지죠. 그때 하면 이 짓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도나 시흥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특별 명령으로 이거는 금지로 조치를 또 취할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한 얘기죠. 자, 2개 소유하다 1개 매도. 이거는 조합 설립 이후에 2개 소유하다 1개 매도하면은 매수자는 독자 분양권이 없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이걸 팔 수가 없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이전에 팔아야 돼요. 팔려면요. 이거는 시흥시 투기과열지구 아니라도 다 적용됩니다. 39조입니다. 이거는 39조니까 잘 보시고. 자, 요거 3호.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이 말이 진짜 지저분하게 써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101동 203호도 갖고 있고 103동 501호도 갖고 있다가 하나를 처분한 경우. 이러면은 여전히 분양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자는 독자 분양권이 없다.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입법 취지 뭐 됐고 넘어가고요. 투기 과열지구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가 되는 게 좋죠. 좋은 겁니다. 핫해진다는 얘기예요. 분당이 투기 과열지구죠. 근데 제가 서울 수도권 지역을 보니까 서울은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고 분당이 투기 과열지구였는데 그 사이에 끼인 게 있어요. 구성남시 보니까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고 조금 뛰어서 분당이 야 여기는 구성남은 이건 진짜 좋은데 여기 곧 여기 빨리 해야 되겠다. 곧 투기과열지구가 곧 돼버리더라고요. 시흥도 투기과열지구가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뭐 좋은 얘기예요.